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H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의 역사 2부 2장 아메리카 대륙의 은, 중국으로 유입되다 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운명이라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는데 16세기 중국과 스페인의 만남이 그렇다. 중국이 일조 편법이라는 역사적인 개혁을 단행한 후 운화 부족 사태를 겪고 있을 때 스페인이 멕시코와 페루에서 노다지를 발견했으니 말이다. 멕시코에서 출발한 스페인의 대규모 선대가 필리핀을 거쳐 중국에 도달한 다음 도자기나 비단 구입 대금으로 은화를 지불함으로써 중국의 귀금속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 일부 역사가들이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들어온 은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할 정도이니 얼마나 많은 은이 중국에 유입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유럽에서 중국산 제품의 인기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은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유입될 정도로 수요 기반이 마련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은과 금의 교환 비율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다른 지역에 비해 중국이 은의 가치를 높이 쳐주었다는 것이다. 도표 2-2에서 표시된 것처럼 16세기의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을 보면 유럽에서는 대체로 1:12 수준이었던 반면 중국에서는 1:6 수준이었다. 은의 가치가 유럽보다 중국에서 2배가량 높았으므로 유럽 사람들은 은을 중국으로 가져가기만 해도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메리카 대륙의 사카테카스와 포토시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은 광맥이 발견된 것을 들 수 있으며 또 다른 요인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금이 많이 생산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의 사도금강으로 여러 역사 기록에 따르면 금의 연 생산량이 6에서 9만 킬로그램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유럽에서 중국으로 은이 대대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서서히 좁혀지기는 했지만 이동에 필요한 시간과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증기선의 발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꽤 큰 차이를 보였다. 19세기 전신계통을 전후하여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대륙 간의 면화 가격 조정 사례에서 보듯 전 근대사회에서 정보는 매우 폐쇄적으로만 유통되었다. 미국 뉴욕항의 면화 수출업자들은 핵심 면직물 공업 지역이었던 영국 리버풀의 시장 상황에 민감했음에도 당시 리버풀 뉴스가 인쇄된 신문이 증기선에 실려 뉴욕항에 도착할 때까지 시황에 깜깜할 수밖에 없었다. 대서양을 거쳐 뉴스가 전달되는데 7 내지 15일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뉴욕 면화 가격에 운반 비용을 더한 수준에서 리버풀 면화 가격이 책정되어야 했지만 실제 가격 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그러다 1858년 8월 5일 대서양을 가로질러 해저 통신 케이블이 놓이면서 두 지역의 면화 시장 정보가 시차 없이 바로 전달되었고 그 덕분에 두 시장의 가격 차는 급격히 축소되고 안정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중국과 유럽의 금은 교환 비율이 저렇게나 크게 벌어진 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전화나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정보가 매우 귀한 자산이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의 유입과 유출이 중국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더 긴 시각에서 살펴보자. 다음 시간에는 2부 3장, 4장을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